한 해의 끝자락 혹은 인생의 오후쯤이라 불리는 시간에 서서 가만히 지나온 길을 돌아볼 때가 있습니다. 치열하게 달려왔던 젊은 날의 언덕도 있었고 예기치 못한 풍랑에 속절없이 흔들렸던 배의 기억도 떠오릅니다. 때로는 내가 원했던 길이 아닌 전혀 다른 곳에 서 있는 자신을 발견하고 마음 한구석이 시려올 때도 있었을 겁니다. 내 인생, 이대로 괜찮은 걸까? 수고했다는 말 한마디 듣지 못한 채 이렇게 저물어가는 건가? 그런 쓸쓸함과 허허로운 마음이 찾아드는 오늘, 우리는 시간의 강을 거슬러 한 사람을 만나보려 합니다. 그의 이름은 정약용. 세상 사람들은 그를 조선 최고의 천재, 위대한 실학자라 부르지만 오늘 우리가 만나고 싶은 그의 모습은 조금 다릅니다. 찬란한 정상에서 하루아침에 나락으로 떨어진 남자. 세상의 가장 차가운 배신과 절망의 한복판에 내던져졌던 사람. 그리고 그 모든 폐허 위에서 자신만의 새로운 집을 지어 올린 한 인간의 위대한 분투. 이 이야기는 머나먼 과거의 위인전이 아닙니다. 어쩌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이야기이며 당신의 지친 마음에 건네는 따뜻한 위로의 편지입니다. 가장 높은 곳에서 빛나던 태양. 22살의 나이에 성균관에 들어가 28배 문과에 급제하고 정조라는 위대한 군주의 총애를 한 몸에 받았던 젊은이. 정약용의 청년기는 거칠 것이 없었습니다. 그의 머릿속에는 나라를 새롭게 할 경륜이 가득했고 그의 앞길에는 탄탄대로가 약속되어 있었습니다. 수원 화성을 설계하고 거중기를 고안하며 세상을 놀라게 했던 그의 재능은 마치 한낮의 태양처럼 뜨겁고 눈부셨습니다. 우리에게도 그런 시절이 있었지요. 세상이 온통 내 것 같았던 청춘. 밤을 새워 일해도 지치지 않았던 열정. 내 아이의 웃음소리에 세상의 모든 시름을 잊었던 행복. 그렇게 쌓아 올린 나의 성, 나의 가정, 나의 인생. 다산 역시 자신이 쌓아 올린 그 눈부신 성이 영원할 것이라 믿었을 겁니다. 하지만 인생의 날씨는 아무도 예측할 수 없는 법. 가장 화창한 날, 가장 매서운 폭풍이 예고 없이 찾아왔습니다. 1800년 그를 가장 아꼈던 군주 정조가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납니다. 하늘이 무너진다는 것은 바로 이런 것이었을까요? 그를 지켜주던 가장 큰 바람막이가 사라지자 정치적 반대파들의 칼날이 매섭게 그의 목을 겨누어 왔습니다. 천주교 박해, 이른바 신유사옥의 광풍은 그의 형제들을 죽음과 유배의 길로 내몰았고 그 역시 역적의 누명을 쓴 채 의금부 옥사에 갇히는 신세가 됩니다. 한때는 왕의 가장 가까운 곳에서 세상을 논하던 천재 관료가 이제는 차디찬 감옥 바닥에서 죽음의 그림자를 마주하게 된 것입니다. 그가 쌓아 올렸던 모든 것들 마이너스 명예, 권력, 희망, 그리고 가족의 안위까지 한순간에 신기루처럼 사라져버렸습니다. 우리네 인생도 그렇지 않습니까? 평생을 바친 직장에서 하루아침에 밀려나거나 믿었던 사람에게서 쓰디쓴 배신을 당하거나 혹은 건강이라는 가장 큰 자산을 예고 없이 잃어버리는 순간 세상이 나를 중심으로 돌다가 어느 날 갑자기 나만 홀로 외딴 섬에 버려진 듯한 그 막막함. 다산 정약용이 느꼈을 절망의 깊이를 어쩌면 우리는 조금이나마 짐작할 수 있을 겁니다. 끝이 보이지 않는 절망의 터널, 유배. 죽음의 문턱에서 간신히 살아남은 그에게 내려진 판결은 유배였습니다. 그것도 한양에서 가장 먼 땅끝, 전라남도 강진. 그곳에서 18년입니다. 강산이 2번 바뀔 기나긴 세월. 40의 나이에 시작된 귀양살이는 어느덧 머리가 희끗희끗한 60의 노인이 되어서야 끝이 났습니다. 그에게 강진은 물리적인 감옥이자 정신적인 무덤이었습니다. 패족, 즉 망해버린 가문의 죄인이라는 주홍글씨는 그를 평생 따라다니는 족쇄였습니다. 아무도 찾아오지 않는 낯선 땅. 세상과 완전히 단절된 채 그는 철저히 혼자였습니다. 처음 그가 머물렀던 곳은 작은 주막집의 골방이었습니다. 온갖 사람들이 드나들며 떠드는 소음 속에서 그는 병든 몸을 누인 채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자신을 나락으로 떨어뜨린 세상에 대한 원망,
지켜주지 못한 가족에 대한 미안함, 그리고 다시는 돌아갈 수 없는 지난날에 대한 회한. 밤마다 그를 찾아온 것은 희망이 아니라 심장을 갉아먹는 절망과 끈모를 무력감이었을 겁니다. 선생님, 사모님, 혹시 인생의 어느 길목에서 이런 마음의 유배를 겪어보신 적 없으신지요? 자식들을 다 키워 떠나보낸 빈 둥지에서 느끼는 적막감. 평생의 동반자를 먼저 떠나보내고 홀로 맞이하는 아침. 나이가 들었다는 이유만으로 사회에서 멀어지는 소외감. 아무도 내 마음을 알아주지 못한다는 깊은 고독. 그 끝없는 어둠 속에서 다사는 무너져도 괜찮았습니다. 술로 세월을 보내거나 세상을 원망하며 쓰러져 갔어도 누구도 그를 탓하지 못했을 겁니다. 하지만 그는 달랐습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다산 정약용의 진짜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이것이 바로 다산이 우리에게 주는 첫 번째 위로입니다. 그는 절망의 늪에서 허우적거리는 대신 자신에게 남은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비록 몸은 묶여 있지만 그의 머릿속 지식과 생각까지는 그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었습니다. 그는 붓을 들었습니다. 차가운 강진의 흙바닥 위에서 그는 무너지지 않기 위해 글을 썼습니다. 잊히지 않기 위해, 그리고 잊기 위해 기록했습니다. 그렇게 18년의 유배 기간 동안 그는 무려 500여 권에 달하는 책을 저술합니다. 그의 유배지는 더 이상 절망의 공간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을 성찰하고 시대를 통찰하며 미래를 준비하는 위대한 학문이 산실, 다산초당으로 변모한 것입니다. 혹독한 시련의 시간은 그를 파괴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를 더욱 단단하게 만들었습니다. 가장 깊은 어둠 속에서 그는 가장 빛나는 별을 보았습니다. 우리에게 닥쳐오는 인생의 겨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시간은 모든 것을 앗아가는 상실의 계절처럼 보이지만 한편으로는 불필요한 것들을 걷어내고 내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는 성찰의 시간이기도 합니다. 세상의 소음에서 벗어나 비로소 내면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시간. 화려했던 과거와 불확실한 미래에서 벗어나 오롯이 지금 여기에 나에게 집중할 수 있는 기회. 다산은 유배라는 인생 최악의 시련을 통해 가장 위대한 학문적 성취를 이루어냈습니다. 그러니 지금 혹시 외롭고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시다면 기억하십시오. 당신이 보내는 이 시간은 결코 헛된 것이 아닙니다. 삶의 가장 깊은 지혜를 길어올리는 당신만의 다산초당을 짓는 시간일지도 모릅니다. 백성을 위한 노래, 목민심서. 유배지에서 다산의 눈에 들어온 것은 자신의 억울함과 절망만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눈에는 힘없고 굶주린 백성들의 고통스러운 삶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한양의 높은 관직에 있을 때는 미처 보지 못했던 것들. 탐관 오리들의 횡포에 모든 것을 빼앗기고 신음하는 사람들. 가혹한 세금에 시달리다 못해 고향을 등지는 가족들. 가장 낮은 곳으로 추락하고 나서야 그는 비로소 가장 낮은 사람들의 눈물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의 마음속에서 뜨거운 것이 끓어올랐습니다. 나라를 다스리는 목민관, 즉 지방 수령들이 어떻게 백성을 대해야 하는가에 대한 절절한 고민. 그 고민의 결과물이 바로 우리에게 잘 알려진 목민심서입니다. 목민심서는 단순한 행정 지침서가 아닙니다. 그것은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의 민이 없이는 진정한 정치를 할 수 없다는 다산의 피맺힌 외침이었습니다. 청렴, 공정, 그리고 백성을 제 몸처럼 아끼는 따뜻한 마음. 그것이 무너진 세상을 바로 세울 유일한 길이라고 그는 믿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다산이 우리에게 건네는 두 번째 위로를 발견합니다. 세상이 나를 버렸다고 느껴질 때, 나를 알아주지 않는다고 원망스러울 때, 우리는 어떻게 우리 자신의 존엄을 지킬 수 있을까요? 다산은 그 답을 타인을 향한 마음에서 찾았습니다. 역적 죄인으로 손가락질받는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그는 자신보다 더 아픈 사람들을 향한 연민과 사랑을 잃지 않았습니다. 백성을 걱정하고 그들을 위한 글을 쓰는 행위를 통해 그는 스스로의 삶의 의미와 가치를 증명해 보였습니다. 우리 삶도 돌아보면 그렇습니다. 가장 힘들고 외로울 때 나를 일으켜 세웠던 것은
의외로 내가 누군가에게 건넸던 작은 친절과 따뜻한 말 한마디였습니다. 손주에게 옛날 이야기를 들려주는 기쁨 속에서, 오랜 친구의 아픔을 진심으로 위로해주는 시간 속에서 이웃에게 작은 나눔을 실천하는 그 순간에 우리는 나도 꽤 괜찮은 사람이구나 하는 자존감을 회복하곤 합니다. 세상이 나에게 무엇을 해주길 바라기보다 내가 세상에 무엇을 할 수 있을지를 생각하는 마음. 가장 낮은 곳에서 백성을 걱정했던 다산의 그 마음이야말로 어떤 시련 속에서도 나를 가장 빛나게 만드는 등불이 되어줄 것입니다. 패족의 아비가 남긴 가장 위대한 유산. 유배지에서 다산을 가장 고통스럽게 했던 것은 어쩌면 자신의 불행보다도 두 아들의 미래였을 겁니다. 아비가 역적이니 자식들의 앞길도 막혀버린 상황. 한창 학문에 정진하고 뜻을 펼쳐야 할 아들들이 죄인의 자식이라는 꼬리표를 달고 살아가야 한다는 사실은 그의 가슴을 미어지게 했습니다. 해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무력한 아버지. 그가 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은 편지를 쓰는 일이었습니다. 강진의 외딴 유배지에서 그는 아들들에게 수많은 편지를 보냈습니다. 그 편지에는 절절한 부정과 함께 아들들이 어떤 역경 속에서도 무너지지 않고 바로 서길 바라는 아버지의 간절한 가르침이 담겨 있었습니다. 패족으로서 잘 처신하는 방법은 오직 독서하는 것밖에 없다. 항상 근자와 검자 두 글자를 가슴에 새겨라. 부지런하고 검소하면 평생 굶주릴 일은 없을 것이다. 어려운 사람을 돕는 것을 잊지 말아라. 그것이 집안의 복을 부르는 길이다. 그는 아들들에게 높은 벼슬이나 부자가 되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세상이 등을 돌려도 스스로의 힘으로 꿋꿋하게 살아가는 법. 어떤 상황에서도 독서를 통해 내면을 가꾸고 근면과 성실함으로 하루하루를 채워가며 이웃에게 선을 베푸는 따뜻한 사람이 되라고 가르쳤습니다. 이것이 바로 다산이 우리에게 주는 세 번째 감동이자 위로입니다. 부모로서 자식에게 물려줄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유산은 돈이나 집, 높은 지위가 아니라는 것. 바로 단단한 삶의 태도 그 자체라는 사실입니다. 선생님, 사모님, 자녀들을 위해 평생을 헌신하며 살아오셨습니다. 더 좋은 것을 해주지 못해 미안하고 더 든든한 배경이 되어주지 못해 안타까운 마음이 드실 때도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당신이 험한 세월을 꿋꿋하게 버텨온 그 모습 자체가, 성실함으로 가정을 지켜온 그 발걸음 하나하나가 자녀들에게는 그 어떤 값비싼 유산보다도 소중한 교과서였습니다. 다산이 패족의 아들에게 남긴 편지처럼 당신이 온몸으로 살아낸 그 인생 이야기가 바로 당신의 자녀들이 세상을 살아갈 가장 큰 힘이자 지혜가 될 것입니다. 그러니 스스로를 더 자랑스러워하셔도 괜찮습니다. 당신은 이미 최고의 유산을 물려주신 위대한 부모님이십니다. 18년의 긴 유배가 끝나고 고향으로 돌아왔을 때 다산 정약용은 60의 노인이 되어 있었습니다. 세상은 여전히 그를 외면했고 그의 정치적 꿈은 끝내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세속의 눈으로 보면 그의 인생은 실패였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는 결코 실패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가장 혹독했던 절망의 시간을 후세를 위한 위대한 지혜의 시간으로 바꾸어 놓았습니다. 그가 유배지에서 피와 눈물로 써내려간 책들은 200년이 지난 오늘날까지도 우리에게 깊은 울림을 주며 살아 숨쉬고 있습니다. 인생의 오후, 황혼의 길목에서 우리는 때로 지나온 길을 후회하고 남은 길을 두려워합니다. 하지만 다산의 삶은 우리에게 조용히 묻습니다. 당신에게 닥쳐온 시련의 겨울은 정말로 모든 것의 끝을 의미합니까? 아니면 당신의 삶을 더욱 깊고 풍요롭게 만들 새로운 시작을 의미합니까? 외로움의 시간은 내면의 목소리를 듣는 지혜의 시간이 될 수 있고, 상실의 아픔은 주변의 소중함을 깨닫는 성숙의 시간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살아온 모든 세월은 사랑하는 이들에게 물려줄 가장 값진 유산이 될 수 있습니다. 다산 정약용이 절망의 강을 건너 희망이라는 집을 지었듯 당신께서 걸어오신 그 모든 길 위에도 이미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고 단단한 집 한 채가 지어져 있습니다.
그 집의 이름은 바로 당신의 품격 있는 삶입니다. 부디 그 안에서 평안과 위로를 얻으시기를, 그리고 남은 여정이 더욱 따뜻하고 향기롭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